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4주차 강의입니다. 지난 13주차에서는 그 임대료 자산가격 결정 모형, 즉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체계, 그리고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장기 균형, 연립방 정식 체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립방 정식 체계를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 정태 분석, 그러니까 뭔가 외생 변수가 변화를 했을 때 그때 내생 변수의 균형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애초의 균형값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균형값하고 비교하는 비교 정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경제론을 좀 총정리하고 요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립방정식 체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기에는 이제 좀 꽤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답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제 요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요령을 알고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값들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뭔가 좀 확실한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이제 좀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제 그 1, 2, 5, 6식으로다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각각 나타내 준 식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생 변수는 네 가지였다. 임대료 R, 자산가격 P, 신규 공급량 C, 그리고 이제 공간 재고량 S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생 변수도 네 가지가 있었는데, 외생 변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모형 바깥에서 결정돼 가지고 이 모형으로 던져지는 주어지는 그런 값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씩 뭐 하나하나 보시면, 첫 번째 식은 부동산 공간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DRE는 S라고 하는 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자산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P는 R over I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5식, 다섯 번째 식은 P는 FC라고 해서 신규 공급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식, 4-6식은 S는 C over D라고 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균형을 도달하게 해주는 신규 공급량과 감가상각량이 일치하는 수준, 그것을 나타내주는 게 S는 C over D라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단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서는 그 공간 수요 함수, 그다음 비용 함수, 지역 경제 변수, 자본 환원율, 감가상각률 등이 단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간 수요 함수는 지난번에 했던 게 그 DRE는 2 곱하기 400 마이너스 10R이었고요. 비용 함수는 FC는 200 더하기 5C. 그 다음에 지역 경제 변수는 2는 8, 그리고 자본 환원율 I는 0.05, 5%, 감가상각률 D는 0.01, 1%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역 경제 변수가 8이 아니라 10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변수가 8에서 10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식 3-7식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식 3-7이 DRE는 2 곱하기 400 마이너스 10R인데요. 여기 지역 경제 변수 2가 전에는 8이었는데 이제 10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0 곱하기 400 마이너스 10R이 되고, 이걸 정리하면은 4000 마이너스 100R은 S라고 하는 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4-13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찬가지로 이제 4-13식이 있고, 그 다음에 4-8식, 9식, 10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식을 가지고 이제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4-10식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10식을 원래는 7식에 대입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건 4-13식이니까 4-13식에 대입을 하면 4000 빼기 100R은 100C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R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100R은 4000-100C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20R로 좌변의 100R을 20R로다가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5로 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5로 다 나눠주면 좌변은 20R, 우변은 800
빼기 20C가 남게 되고요. 자, 이 식을 4-14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0식을 4-8식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4-8식에 넣어주고 정리하면 P는 800-20C라고 하는 4-15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5식을 4-9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4-9식에 대입하면은 200 더하기 5C는 800 빼기 20C가 되고요. C에 대해서 정리하면 25C는 60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규 공급량은 24이다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 신규 공급량은 매 기에 24만큼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는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뭐 70서부터 80, 90 뭐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 나갔었는데 이제 거꾸로 90서부터 먼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는 24라고 하는 값 찾아낸 걸 4-9식에 대입하면 P는 200 더하기 5 곱하기 C인데 그 C 대신에 24 넣어주면 320이라고 하는 자산 가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 상태일 때 자산 가격은 320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 320을 갖다 다시 4-8식에 대입을 하면 P는 320-20R 20R인데 자산 가격 P가 자산 가격이 320이고 그게 20R하고 같아야 되니까 R은 16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에서 임대료는 16만큼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4-13식 그러니까 애초에는 7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 경제 변수가 8에서 10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4-13식이 되었죠. 그래서 그 4-13식에 대입하면 4000 빼기 100 곱하기 16은 S이고요. S 공간 재고는 240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경제 변수가 8에서 10으로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그 가구 수가 증가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인구 수가 증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고용 수준이 고용률이 더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든지, 이렇게 지역 경제 변수가 증가를 한다. 구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8에서 10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임대료는 16, 그리고 자산 가격은 320, 건물의 신규 공급량은 24, 공간 재고는 2400이 됩니다. 그럼 이걸 애초에 지역경제변수가 8이었을 때랑 비교해 보면요. 임대료는 지역경제변수가 8일 때 15였는데 지역경제변수가 10으로 증가하면 그때 임대료는 16으로 상승을 합니다. 1만큼 상승을 하죠. 자산가격은 지역경제변수가 8일 때는 300이었는데 지역경제변수가 10으로 증가하면 자산가격이 320이 돼버립니다. 20만큼 더 상승을 하죠. 건물의 신규 공급량은 지역경제변수가 8일 때는 20만큼이었는데 이제 지역경제변수가 10으로 증가하면 신규 공급량이 24로다가 결국 증가를 하고요. 공간 재고도 2000에서 2400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역경제 변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1사분면에서 그 공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다가 표현을 해보면 수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러면 임대료 상승하고 자산가격도 상승하고 신규 공급량도 증가하고 공간 재고도 증가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결과를 숫자로다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뿌듯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수리적인 어떤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연립방정식 체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일단 1, 2, 5, 6식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사분면서부터 4사분면까지 나타내주는 그 식들을 갖다가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서가 주어진다라고 했죠. 문제에서 단서를 주는데 단서는 두 개의 함수, 구체적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세 개의 외생 변수의 값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놈들을 그 1, 2, 5, 6식에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7, 8, 9, 10식을 찾아낼 수 있고요. 10식을 7식에 넣어서 정리하고 11식 찾아내고
그다음에 11식을 8식에 넣어서 정리해서 12식을 찾아내고 12식을 9식에 넣어서 정리해서 13식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13식은 그러니까 그 건물의 신규 공급량이었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9식에 넣어서 뭘 찾았을까요? 9식 저막 그놈을 그 9식에 넣어 가지고 자산 가격을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격 찾아낸 걸 다시 8식에 넣어서 임대료 수준을 찾아냈고 임대료 수준 찾아낸 걸 7식에 넣어서 공간 재고의 양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서가 주어지면 그러면 1, 2, 5, 6식을 정리해서 7, 8, 9, 10식을 4개씩을 도출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10식을 7식에 넣고 나온 걸 다시 8식에 넣고 다시 나온 걸 9식에 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7, 8, 9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넣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공급량 찾아낸 거 그놈을 갖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9식에 넣어서 자산 가격 찾아내고요. 자산 가격 찾아낸 걸 8식에 넣어서 임대료 찾아내고 임대료 찾아낸 걸 7식에 넣어 가지고 공간 재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냥 7, 8, 9, 10식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10식을 7식에 넣고 나온 걸 8식에 넣고 나온 걸 9식에 넣고 나온 걸 다시 9식에 넣고 나온 걸 8식에 넣고 또 나온 걸 7식에 넣고 이런 방식을 취하면 이런 식의 어떤 요령대로 그대로 하면은 내생 변수 4개의 값을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리적인 그런 어떤 접근도 한번 해봤는데요. 2번 해봤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이거 갖다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문제로 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수학의 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제를 또 한번 정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 정태 분석입니다. 그래서 비교 정태 분석은 예전에 잠깐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 공급 모형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애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가지고 분석하는 걸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뭐 연립방정식 체계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도 외생 변수는 주어진다라고 처음에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생 변수의 값이 바뀌어지면 변화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것도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 해봤죠. 지역 경제 변수가 8에서 10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임대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자산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그다음에 신규 공급량은 어떻게 변화하고 공간 재고는 어떻게 변화할까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장기 균형 상태에서요. 그래서 그놈을 갖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4분면 모형 그림 하나의 그림에다 이제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예전에 그걸 가지고 다시 지역 경제 변수의 변화 그리고 장기 이자율의 하락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본 환원율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본 환원율이 하락하죠. 그래서 그거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 세 가지를 비교 정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 경제 변수의 변화입니다. 82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역 경제 변수라는 건 뭐 고용 수준, 소득 수준, 뭐 가구 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증가를 했다라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역 경제 변수가 증가를 하면 공간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공간 시장에서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사분면에서 공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1사분면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럼 1사분면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애초에 공간 재고가 S0였고 그 다음에 공간 수요가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 변수가 변화하기 이전 같으면은 그때 이제 DRE 곡선 수요 곡선에 정말 수요 곡선과 쭉 따라 올라가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임대료가 R0였죠. 그래서 애초에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변수가 변화하기 이전 애초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최초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임대료가 R0만큼이고 그 다음에 또 쭉 따라가 가지고
이사분면에서 P는 R 오버 I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자산가격 P0로 결정이 되고, 쭉 따라 내려가서 3, 4분면에 P는 FC 나타내준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그 신규 공급량은 C0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4, 4분면에서 S는 C 오버 D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공간 재고 S0로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S0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또 S0로 돌아오게 되고, 이게 애초에 장기 균형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역경제 변수가 2에서 2'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1사분면에서 공간 수요 곡선이 D는 DRE에서 DRE'으로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0에서 쭉 따라 올라가 DRE'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준, 거기서 보시면 이제 표현을 안 해놨죠. 그림에는 표현을 안 해놨는데 R0보다 높고 R1보다도 높은 수준이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쭉 따라가서 2, 4분면에서 P는 R 오버 I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자산가격 P'이라고 하면 이놈도 P0, P1보다 더 큰 상태,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P' 뭐 찍어놓진 않았지만요, P0, P1보다 더 높은 자산가격 쭉 따라 내려가서 3, 4분면에 P는 FC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량은 C0, C1보다도 더 큰 수준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큰 높은 점만 더 많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C'이라고 하면 C' 쭉 따라가서 4, 4분면에서 이제 장기 균형 상태를 나타내주는 S는 C 오버 D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공간 재고는 S0, S1보다 더 큰 상태가 됩니다. S'이라고 하면요, 거기서 또 쭉 따라 올라가 DRE 곡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임대료는 R0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고 돌다가 어떤 공간 재고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공간 재고량, 그리고 임대료 수준, 자산가격 수준, 신규 공급량 쭉 지속적으로 동일한 그런 균형 상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인데요.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에서 임대료는 R0에서 R0가 아니라 R1이 되고요. 그리고 자산가격은 P1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공급량은 C1이 되고, 그리고 공간 재고량은 S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낼까? 찾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 변화한 방향이 궁극적으로 변화한 방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역경제 변수가 DRE에서 DRE'으로 지역경제 변수가 증가를 해서 공간 수요 곡선이 DRE에서 DRE'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 임대료가 R0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요.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2, 4분면에서 자산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3, 4분면에서 신규 공급량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 공간 재고량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변화인데, 이게 또 궁극적인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도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그 사각형을 사실 그 직선으로 쭉 연결시킨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점선들 보시면은 점선으로 된 그 상자가 두 개가 있죠. 근데 이 상자는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상자로다가, 그러니까 사각형으로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직선을 쭉 연결해, 네 개의 직선을 연결해 놓은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초의 변화 방향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변화 방향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처음에 그 공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주어진 공간 재고 수준에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고,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면 공간 재고가 증가한다. 이게 처음 변화 방향인데, 새로운 균형, 애초의 균형하고 비교해서 새로운 균형 어떻게 변화하느냐? 최초에 변화하는 방향하고 똑같이 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자산가격,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 모두 다 애초의 균형에서보다 새로운 균형에서 더 높은 수준이 돼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상승하고요. 자산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량은 S0에서 S1으로 증가한다라고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건 이제 장기 이자율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자본환원율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환원율은 간단하게 그냥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장기 이자율 뭐 그냥 뭐 장기 그 적금에다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자율 장기 이자율만큼의 어떤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자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수익률도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률,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 자본환원율도 또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환원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은 주어진 임대료 수준에서 자산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P는 R over I라고 하는 직선을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식에서요. 우변 분모에는 I가 하락을 하면 그러면 우변 전체는 그러니까 분수 전체는 상승을 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좌변 자산 가격이 더 커진다,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 보면 장기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고 자본환원율이 낮아지니까 주어진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해 투자한 투자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이제 지불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 이사분면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균형을 1사분면에다 표현을 했었죠. 그때는 자본환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은 그때 설명드릴 때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P는 R over I 직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자본환원율이 하락을 하니까 P는 R over I라고 하는 직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83쪽의 그림 2사분면에 그려놨죠. 자산시장의 균형 나타내주는 P는 R over I. 이 곡선이 자본환원율이 I에서 I''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어진 임대료가 최초에는 R0, 그러니까 애초의 균형에서는 R0로 주어졌죠. 그래서 R0의 임대료가 주어져서 P는 R over I, 그러니까 자본환원율이 여기서는 하락하기 이전 같으면은 R0에 대응하는 자산 가격이 P0였고요. P0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량 C0였고 C0에 대응하는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공간 재고 S0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초의 장기 균형 상태였는데요. 자, 여기서 자본환원율 I가 하락을 하게 되면 P는 R over I 직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주어진 임대료 수준 R0에서 쭉 왼쪽으로 쭉 따라 나가가지고 P는 R over I 프라임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자산 가격은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자산 가격은 P0보다도 더 높고요. P1보다도 더 높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요. 그래서 더 높게 됩니다. 그러면은 3, 4분면 가가지고 신규 공급량도 C0나 C1보다 더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C'이라고 하면 그 C'에 대응하는 공간 재고도 S0, S1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임대료는 어떻게 되느냐? R0, R1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R'으로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속 돌고 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처음에 변화한 게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동일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장기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자본환원율이 하락했거든요. 이사분면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임대료가 R0일 때 그때 자본환원율이 하락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신규 공급량 증가한다. 신규 공급량 증가하면 4사분면에서 공간 재고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1사분면에서 공간 재고량이 증가하면 1사분면에서 임대료가 낮아진다, 하락한다. 이게 최초의 변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변화 방향이죠. 그럼 이게 궁극적인 변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신규 공급량이 증가를 하고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면
공간 재고가 증가하고 공간 재고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하락한다. 이게 애초에 변화 방향인데 근데 이게 궁극적인 변화 방향이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하고 애초의 균형도 그 열심히 상자로다가 점선들 그려가지고 맞춰가지고 일일이 맞춰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임대료는 낮아지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는 높아지거나 많아진다라고 이제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 2, 4분면에서 변화가 있었으니까 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서부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는 S0에서 S1으로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참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건설 비용,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건자재, 뭐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든지 또는 뭐 건물을 만들려면 토지 위에다가 또 그러니까 토지를 부지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든지 아니면 건설 부문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면 신규 건설 비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럼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주어진 자산 가격에서 신규 공급했을 때 수익성이 더 커지니까 신규 공급량을 아무래도 증가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3, 4분면의 신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죠. 원래 1, 4분면에다 3, 4분면을 그려놨을 때는 우측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좌측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이렇게 돌리고 180도 회전하면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4분면서부터 또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P0로 주어져 있을 때 P0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때 신규 공급량이 그 P는 FC가 이제 P는 FC 프라임이 되죠. 그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해서 신규 건설 3, 4분면에 나타내주는 그 직선이 정확하게 왼쪽이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3, 4분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자산 가격 그대로 P0인데 신규 공급량이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C0나 C1보다 더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공급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공간 재고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공간 재고량 4, 4분면에서 공간 재고량이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공간 재고량이 증가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1, 4분면에서 임대료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하락하면 2, 4분면 보시면은 자산 가격이 또 P1으로 자산 가격이 P0, P1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돌고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애초의 변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 다시 해보면은 신규 그 3, 4분면에서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주어진 자산 가격 수준 P0 수준에서 신규 공급량이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면 4, 4분면에서 공간 재고가 증가하고 공간 재고가 증가하면 1, 4분면에서 임대료가 하락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면 2, 4분면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하고 애초의 균형을 비교하면 임대료와 자산 가격은 낮아지고요. 신규 공급량과 공간 재고는 더 커진다,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리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신규 건설 비용의 하락은 이제 3, 4분면에 영향을 미친 거니까 3, 4분면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간 재고는 S0에서 S1으로 증가하고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하락하고 자산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찾아내시면은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스칼리 휘튼 모양에서 비교 정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도 영향 외생 변수가 하나 있긴 하죠. 그래서 어떤 분면에 어떤 4분면에 영향을 미치는가 외생 변수의 변화가
어떤 사분면에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처음 변화 방향이 애초에 변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궁극적인 변화 방향을 찾아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뭐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아까 우리 이제 막 수리적으로 분석할 때 연립방정식 체계 가지고 분석할 때 지역 경제 변수가 8에서 10으로 증가하면 그때 임대료, 자산 가격 그리고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 모두 다 상승 또는 증가한다라고 커진다라고 이제 그 결과를 찾아냈죠. 근데 82쪽에 지역 경제 변수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비교 정태 분석, 그러니까 4분면 가지고, 4분면 그림 가지고, 4분면 그래프 가지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P0에서 P1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임대료, 자산가격,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 모두 다 상승하거나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변화하는 방향만 찾아낸 거죠. 근데 얼마만큼 변화를 하는지 그거는 이제 연립방정식 체계, 즉 수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크기, 그러니까 이 4분면 모형 그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나와 있는 그래프 가지고 찾아볼 때는 그 변화 방향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개의 내생 변수의 변화 방향만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연립방정식 체계 가지고 찾을 때는 변화 방향뿐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크기도 아울러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수식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변화 방향뿐만이 아니라 변화 그 크기, 변화의 크기, 변화량, 변화분의 크기까지도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식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